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순서는요. 목요일마다 찾아오는 코너입니다. 영상으로 보는 만평 이상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는데요. 오늘도 이상민 크리에이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3명의 인물이 등장이 예정돼 있는데요. 우선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고 지금쯤 폴란드에 도착을 했을 것 같은 윤 대통령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님 나와 계시죠? 아니야, 리투 아니야를 넘어서 무슨 소리입니까? 그거는 이거 뭐요? 지금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아니야, 리투 아니야. 아, 리투아니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야.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제가 폴란드로 가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말씀하셨는데 며칠 됐어요. 리투아니아 길거리에서 윤 대통령님 애창곡인 아메리칸 파이 노래가 흘러나왔다고요? 어떤 사정이 있었나요? 그 저를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오. Bye, bye, Miss American Pie 이렇게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오, 참 그 길에서 들으시니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또 그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 또 노래 한 소절 부를까 하다가 제가 참았습니다. 그러셨군요. 참 그. 혹시요 아메리칸 파이 말고 다른 애창곡은 없으세요? 있죠. 그 이승철 씨 사랑이란 그 말은 그 있지 않습니까? 그거? 예. 오늘 저녁부터 사실 폴란드 도착하고 공식 이런 방문이 시작이 되는데 혹시 또 만찬 때 노래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시켜주면 합니다. 그 5월을 위해서, 오. 국익을 위해서 예. 국익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노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국익만 넣고 갈 겁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좀 보셨는데요. 그 패딩이요. 리투아니아 날씨가 그다지 이렇게 춥진 않았다는데 그 패딩을 이른바 애착 패딩인데 그걸 또 입으셨더라고요. 그걸 왜 가져가셨나요? 참. 제가 덩치가 좀 나가지 않습니까? 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이 나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이거는 정말 우리 같은 투시리들은 다 압니다. 입을 옷이 별로 없어요. 입어봤자 비슷비슷하고 옷걸이가 그렇기 때문에 이 흉내내는 이상민이가 잘할 거예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잖아요. 체격이 비슷하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패딩이요. 언제까지 입을 거세요? 새로 장만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제도 어려운데 그러면은 멀쩡한 옷을 버리란 말입니까? 끝까지 입어야죠. 빠르게 가야죠. 그럼 추운 나라 가실 때마다 꼭 챙겨가겠다. 그럼요. 이거는 그거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참. 지금 폴란드에 도착하셨으니까 아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좀 연결해 보고요. 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요즘 지역 방문 일정이 좀 주목을 받았죠? 한 장관 좀 불러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얼굴이 밝으신 건가요? 약간 좀 뭔가 바쁘신 건가요? 느낌이 좀 여러 가지가 보이네요, 얼굴에서. 예, 밝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며칠 됐어요. 전남에 가셨는데 거기서 남긴 말 중에 하나가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같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장관으로서는 듣기에 따라 굉장히 이례적 발언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예, 질문했어요. 예, 우리 애국께서는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달라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 그럼 같다고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장관이 하는 소리는 처음 들어봐서. 저랑 생각이 같으신 거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맨날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거꾸로 질문을 자꾸 받아요. 예, 제가.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목포에 오는 게 꿈이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진심입니까? 아니면 이게 이른바 레토릭입니까? 유명한 그 가수분 있지 않습니까? 목포는 항구다 불렀던. 예. 그게 꿈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부산 출신 가수가 있으시면 부산에 가는 게 또 꿈이십니까? 그것도 꿈이 될 수 있는 거죠. 꿈이 곳곳에 계시고. 꿈이 한 가지라고 보시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질문하기가 좀 약간 좀 막혀버리네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선 주자급인 원희룡 장관과 좀 비교가 자주 되고 계세요. 기분이 좀 어떠신지. 비교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답니까? 예, 이상입니다. 전혀 느낌이 없으십니까? 비교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보죠. 내일 제주도에 가신다고 하시는데 마침 직전 제주도지사가 원희룡 장관이었거든요. 혹시 의식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은 제가 서울에 있으면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을 염두에 둔단 말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때도 그렇게 이상원 의원께서 지적하셨나요? 아니겠죠? 제주도니까. 예. 자꾸 제가 질문을 받습니다. 그냥 이 정도 해야겠어요. 그만 이 정도 하면 들어가시죠. 적절할 것 같습니다.
바로 끊어버리셨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대표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에 뭐 이래저래 주장도 많지만 또 듣는 얘기도 많은 정치인이죠. 이 대표 나와 계시죠? 예, 이재명입니다. 표정이 좋으신 거죠? 예, 뭐 나쁘게 얘기했습니까?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른바 이낙연 전 대표하고의 만남, 그러니까 이른바 명락회동으로 불리는 그 저녁 만찬이 불발이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비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비 때문에 연기가 된 겁니까? 아니면 이 대표님 지지층이 싫어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 제 진위를 자꾸 왜곡하시는데요. 예. 저는 정말 만나고 싶었다니까요. 근데 비가 오기 때문에 예. 만날 수가 없었어요. 아.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우리 일단 이상원 뭐 앵커가 우산 좀 씌워주세요. 다음 만날 수 있을 텐데. 주쯤 만날 거라 그러는데 다음 주에도 비가 많이 오면 어떡합니까? 그럼 뭐 NBA에서 우산을 좀 보내주시면 믿습니다. 아, 우산 보내주시면 갈 겁니까? 그때는? 가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만났다고 가정을 좀 해보고요.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면 무슨 말씀을 좀 하실 생각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이재명입니다. 예, 이거부터 해가지고 예, 밥 먹고 예. 후식으로 수박도 먹고 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필 후식으로 왜 또 다른 뭐 참외도 있고 뭐 토마토도 많은데 하필 아니 그걸 수박이 먹습니까? 달아요 요즘에. 오, 제철 과일인데 그러면은 다른 의미는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은 안 하고 그냥 저녁만 드신다고 생각합니까? 저녁도 먹고 예. 전국에서 얘기해야죠. 어, 같은 지도자끼리인데. 아, 알겠습니다. 이거 좀 다른 갈래 질문 좀 하나 드려보죠. 최근에 민주당에서 새로 오픈한 게 있는데 당원 온라인 커뮤니티예요. 새로 만들었는데 여기가 이른바 무슨 낙지다, 개딸이다 뭐 이렇게 표현되는 분들의 거의 전쟁터가 됐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거든요. 이런 지적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만큼 우리 민주당이 예. 민주 정당이 됐다. 다시금 탈바꿈할 수 있다. 예. 저력이 보이는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꽤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아니 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그런 게. 소통해야 통합으로 서로의 생각을 가는 알 수 모습이다.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요, 방금 전에 오늘 오후에 있는 소식인데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얼마 전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강하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그거를 의원들이 다 결의하자라고 요청이 됐었는데 의원들 간에 합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불발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제 의지는 분명합니다. 어. 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문제는 아니죠. 그러면 우리 의원총회에서 강하게 말씀을 하셨을 법도 예, 저는 한데.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그래요. 더 질문을 좀 하면 또 예, 전화 잘 끊으실까요? 알겠고요.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끊어버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냥 끊으셨네요. 자, 지금까지 영상으로 보는 만평 이상 토크였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검찰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 폭력을 끝까지 파헤쳐 범행에 직접 가담한 조직원은 물론 배후 세력이나 소속 조직까지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함으로써 폭력 조직을 해체시키는 등 엄정히 대처할 방침입니다. 자, 지금 여기 화면 보시면 방금 영상이 지금 정리되는 화면인데요. 이게 신준호 부장검사, 강력부 검사잖아요. 이른바 이제 조폭들이 뭐 자기들끼리 어떤 파티 비슷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는데 한참을 약간 날카롭게 보다가 입술을 쿡 다물고 뭔가를 막 울컥하는 걸 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온몸에 문신하고 전국구 별이네 이딴 소리 하는 게 좀 가짜났다. 저 영상이 나간 뒤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어요. 본인 심정을요. 손혁 변호사. 지금 이른바 이제 강력부는 조직폭력을 담당하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담당하는 검사가
그 조직폭력배로 보이는 그 청년이지 그 인물들의 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막 화가 나는데 그냥 막 입술을 깨무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이게 그 조폭에 대해서 일부 이제 그 청소년들이요. 예. 너무 이제 그 낭만적으로 좀 이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 우리 영화 약속에도 보면 예. 그 박신양 씨가 이제 그 조폭 두목이 의사하고 사랑에 빠지는 이런 게 영화도 있고요. 아,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까? 또는 이게 가문의 위기, 가문의 영광 2인가? 예. 거기에 보면 신현준 씨가요. 예. 조폭이 검사하고 사랑에 빠지는 여검사. 아. 이런 게 영화도 있어요. 영화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영화를 보면 젊은 이게 청소년이나 예. 조폭에 대해서 이게 낭만적인 환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오. 근데 조폭은 제가 보기에 양아치나 조폭은 뭐 저는 이게 거의 동격으로 보는데 예. 이 사람들에게 어차피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 불법 행위만 일삼는 이런 게 잘못된 처벌받을 이런 집단입니다. 오.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그 검사님이 예. 얼마나 이게 조폭들이 하는 짓이 뭐 같지 않다 그러는데 같지 않다. 오. 이래서 이게 저 표정을 참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오. 저는요 결국에 전국 이런 조폭들은 검찰이 일망타진해야 돼요. 예. 이게 경찰이 관할 쪼개지 가지고 수사권이 이게 검수완박이 돼버리면 안 돼요. 예.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이 마치 이게 부패 경제 예. 등이기 때문에 조폭까지 예. 수사하게 한 거는 신의 한 수다. 어.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과거에 비해서 조폭이 늘어나고 규모가 커졌습니까? 손영욱 변호사 그렇게 보세요? 지금 이게 조폭 규모도 커진 게 솔직히 쌍방울 그룹이나 KH 그룹 다 이게 영광 전부 이게 그 전주 조폭 출신이다. 이렇게 보고 대기업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 저는 이게 그 숫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게 여러 분야에 진출했는데 예. 특히 문제가 젊어져요. 지금 이게 전체 우리 올해 자료를 보면요. 예. 전체 조폭 근거된 게 2,789명 중에 30대 이하가 1,844명이에요. 너무 이게 그 조폭이 젊어지면서 청소년들이 빠져드는 이게 저는 심각한 문제고 그리고 이게 조폭이 기업가나 여러 분야에 예. 위장해서 예. 들어가는 게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윤기창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고 계신데 변호사시니까 사실은 영화 이런 등에서 조폭이 미화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근데 그건 영화 속이니까 가상의 세계를 그린 거니까 그렇다 치는데 최근에 보면은 방금 영상에도 있었고 여기 화면도 있지만 조폭으로 보이는 이런 인물들이 자기들끼리 파티하고 이런 걸 SNS에 사진으로 막 과감하게 올려요. 그리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는데 추정컨대 청소년들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어떤 반응들을 보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방금 나갔지만 조폭 출신들이 무슨 그룹 회장도 됐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어요. 지금요. 이거 우리 청소년들한테 영향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좀 변화하는 가치관.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예전에는 예. 그 특정 시기에 남성성에 대한 어떤 그 매력을 느끼는 차원에서 조폭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예. 본인이 조폭이 된다기보다는 오. 조폭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남성성이 굉장히 물씬 많이 나온다. 사춘기 때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영화 같은 것도 그래서 나와서 예. 뭐 상당히 많은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조폭이 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젊은 친구들이 조폭이 돼서 경제 활동을 조폭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사회생활을 그렇게 시작하는 횟수가 늘어난다는 그러면은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에 조폭에 관여하는 정도가 늘어나면서 조폭 활동이 경제 활동의 일환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폭이 되는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이 많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외설과 관련된 이런 사진 등이 인터넷 통해서 확산되는 것도 막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폭에 관련된 수사는 사실 검찰이 이제 손을 뗐다가 한동훈 장관이 들어오면서 시행령을 바꿔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조폭에 대한 것은 사실 족보 관리를 해왔던 것이 수사기관의 관행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조폭을 파악하고 있었죠. 예. 근데 조폭이 이제 그 족보문 조폭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예컨대 파악할 수가 없어요.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파악할 수 없는 조폭들의 행태가 어떤 행위들을 하는지는 범죄 행위에 나아가야지만 그때 비로소 파악이 됐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이게 더 문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현재 조폭과 관련된 행동이나 활동을 하는지가 파악이 예. 안 되고 있어요. 예. 이것이 문제고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검경이 물론 예.
이 조폭이란 개념이 어디까지 이 그 개념을 지어야 되는지 모르지만 예. 분명한 범단입니다. 범죄 단체. 예. 그러니까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것은 저희가 굳이 조폭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이 조폭과 관련된 것들은 조금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고 음. 이게 제도 내에서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좀 전반적인 체계 관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 좀 다음줘 보겠습니다. 이거 몇 년 지난 건데요. 굉장히 좀 주목을 받았던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서울의 한 유명 호텔이에요. 이게 몇 년 벌써 지난 건데 호텔 직원에게 욕설 협박, 공연 중이던 악단 손님에게 뭐 욕설, 공연 중단 가정. 그러니까 행패를 한 거죠.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리고 문신을 드러낸 채 사우나, 뭐 객실 흡연, 조폭식 인사 등등등. 이게 무슨 당시 이제 논란이 크게 돼서 이제 기소가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또 반복되는 거 아니냐? 아까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자, 이와 관련해서요. 한동훈 법무장관이 또 조폭과 관련 얘기 자주 했거든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선진국에서 깡패가 기업인 행세하면서 사회 주류 행세하면 안 됩니다. 기업인 행세하면서 경제 질서 어지럽히는 깡패와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엄단하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 과거에 혹시 이 조폭 관련 사건 이런 거 뭐 변호 맡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이게 제 의뢰인이 그 청송에 독방에 7년 있을 정도로 살인 사건인데 예. 뭐 이게 변호를 해본 적이 있죠. 그러면 조직 폭력과 관련되신 분입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착실하게 기업 변호를 개선하셨어요? 개선해서 지금 이게 그 이후에 그 석사까지 하시고 기업을 하시는데요. 예. 뭐 물론 이게 저는 한번 젊을 때 조폭이었다 해서 영원히 뭐 좋은 글씨로 사회에서 배척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지만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너무 이게 조폭을 미화하고 예. 이렇게 그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이거는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사실 우리나라가 조직 폭력에 대한 단속이 굉장히 엄한 나라다.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거든요. 외국에 비하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조직 폭력이 너무 광범하게 퍼져 있다. 이런데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그런 것에 굉장히 엄격히 따라서 이른바 전국구 조직이 없는 나라 아니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겁니까?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전국구 조직이 없어진 그 대신에 아까 예. 말씀드린 족보 없는 조직들이 많이 들어온 거죠. 오.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관리할 수 있는 파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저는 정치권에서도 조폭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전에는 뭐 용팔이 해가지고 창당방해 사건 이런 데서나 나왔지. 예. 정치권 뭐 대표적인 정치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도 계속 뉴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그런 조폭은 그런 분들을 팔아가지고 뭐 버젓이 사업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한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면 아무 문제 없겠지만 오. 사업하는 방식이 만약에 이 법 위반적이라 그러면 예. 여기에 대해서도 정치인들도 각성을 해야 돼요, 사실은. 오. 최근에 뭐 몇 번 나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 밝히는 것도 없는 것이고 예. 또 하나는 뭐 호텔 경영도 하고 예. 뭐 그룹 회장 아까 말씀드린 행세도 오. 하고 그러면 청소년들이 볼 때 지금 이 가치관들이 어떤 게 있냐면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예. 어떻게 버는지는 크게 중요치 않다라고 느끼는 청소년들이 늘어가고 있어요. 우려스럽게. 아. 그렇다면 그 어떻게 관련된 게 조폭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음. 그 우리 정치인으로 대표되는 기성세대들이 예. 그 어떻게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실 그 말뿐만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예. 지금의 정치권은 조금 관련이 멀다는 거예요. 예. 오죽하면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깡패 운운하고 하는 것들이 예. 뉴스에 초점이 되겠습니까? 예. 그 마당에 하나 더 보탠다면 조폭 수사를 왜 검찰이 못하게 애당초 왜 했냐 이거죠. 오. 뭐 오죽하면 경제 개념을 넓혀서 조폭이 활동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은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범죄라고 오히려 세행력을 넓힌 거예요. 예. 그래서 조폭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건데 이전에 대한민국 정치권은 대한민국 국회는 왜 조폭 범죄를 이것을 왜 그 검찰 수사 대상에 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이하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그 어떤 범죄 규율 주체가 바뀌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우리 국회는 우리 정치권은 한 번이라도 더 고민해봤냐? 서민들을 위한 고민을 해봤냐? 청소년을 위한 고민을 해봤냐? 안 예. 해봤다는 거죠. 그 고민을 오죽하면 직업공무원 출신의 한동훈 장관이 하겠습니까? 아무튼 많은 분들이 지금 주변에서 보면 지금 언론에 이렇게 나올 정도로 뭔가 좀 상황이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뭐 검찰 쪽도 그렇고 정부도 좀 엄격하게 한다니까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삼태성이요? 이게 무슨 소릴까요? 태자가 빼면 삼성인데 삼태성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이게 뭔지 일단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얼마 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굉장히 이거 주목을 받고 논란이 되고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쐈다는 그 자체와 함께 요 동그라미 속에 있는 이 핸드폰이 주목을 받았어요. 이거 딱 보세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렇게 접히는 이른바 이제 폴더블 폰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와 거의 비슷한 거를 중국 기업도 만든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게 우리나라 거에 아니면 중국 거다. 둘 중에 하나를 빌 수밖에 없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가장 최근에 들어온 이 핸드폰 모습이고요. 앞서서는 이런 그냥 통상 이 바 형태의 핸드폰이 나오는데 이건 또 중국산으로 추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앞서서는 이겁니다. 이거 애플 거잖아요. 이거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런 전자기기를 계속 쓰고 최근에는 이른바 폴더블 폰도 딱 갖고 다니면서 저렇게 노출이 됐거든요. 자, 이 얘기 좀. 그래서 이게 참 여러 가지 얘기가 나는데 일단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현장에서 포착이 된 사진. 이거 스스로 북한이 공개한 사진 속에 들어있었거든요. 이 핸드폰이 있는 모습 이거 노출이 된 건데 이게 실수일까요? 의도일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북한에서 이 핸드폰이 얼마나 광범하게 쓰이는가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증자들이 있습니다. 몇 대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가령 지금 장마당이 그 상거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장마당에 나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핸드폰입니다. 그만큼 북한도 많이 보편화가 그렇죠. 됐다. 그래서 몇 년 전 통계입니다마는 이미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핸드폰을 쓰기 시작했고, 그러면 핸드폰 회사는 어디냐라는 예. 것을 국정원이 추적을 했는데 예. 대북 제재의 규제를 덜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지목이 돼 있어요. 그런 회사가 북한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북한에 예. 진출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많은 휴대폰들이 보급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있는 걸로 돼 있고 예. 특히 탈북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정착해 있는 분들이 예. 북한에 있는 친척하고 통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돼 핸드폰으로 있습니다. 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진이 주목을 받은 이유는요, 신경민 전 의원님. 사실은 이게 누가 봐도 이건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삼성전자가 만든 거나 중국 화웨이가 만든 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 저걸 만들 수 있는 전 세계. 그렇다면 이거는 전자기기가 북한 밖에서 북한 안으로 들어간 건데 문제는 지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에 전자기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는 한데요. 예. 이 대북 제재가 지금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뚫는 방법도 북한이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예. 북한이 저런 정도의 소비재는 굉장히 쉽게 세계 시장에서 구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중국을 통해서 그렇죠.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2, 제3의 그 무역업자들을 통해 가지고 가면은 예. 한 바퀴만 돌면은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대북 제재가 더 옥조아 올수록 대북 제재를 풀어가는 방법도 북한이 굉장히 아주 주도 면밀하게 예. 아주 꾀돌이처럼 이걸 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북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있고요. 예. 저렇게 이제 많이 만연되게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니까 저 그림을 분명히 이제 송출하기 전에 검열을 했을 텐데 북한도 어떻게 보면 경계심이 좀 풀어진 거죠. 그래서 저런 정도의 그림이 어젓하게 중앙 방송을 통해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윤경호 수장님. 또 하나 궁금한 거는요. 북한 내에서 저렇게 핸드폰이 지금 많이 퍼져 있고 뭐 김정은 의원도 쓰는데 문제는 핸드폰이라는 거는 다양한 기능 그리고 인터넷과의 연결 뭐 네트워크 이거 아닙니까? 북한 내에 지금 인터넷이 됩니까? 바로 그런 점인데, 그러니까 온라인 검색 그리고 외부 플랫폼과의 연결 예. 이런 거는 뭐 추정컨대 완벽하지 못하죠. 중국만 봐도
그냥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차단을 해버리는 사회니까 북한은 뭐 그보다 한술 더 뜨는 거고요. 신 의원님 말씀을 이어받자 보면 탈북자들의 전원도 있었고 기타 비공식 추정으로 예. 평양 내에서만 이 휴대폰을 쓰는 인구가 200만을 넘는다. 이런 통계도 비공식적으로는 있었죠. 이제 그 200만의 휴대폰이 예. 우리식으로 따지면 2G 폰부터 시작해서 예. 어느 단계까지 도달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정도의 휴대폰은 당연히 지금의 스마트폰 기능, 온라인 검색, 플랫폼과의 연결 이런 거에서는 당연히 예. 불가능할 걸로 보이죠. 저는 아까 앵커가 던진 질문, 이게 북한이 의도적인 거냐 아니면 뭐 방심했느냐라고 예. 얘기를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공식적인 통계로 평양에서만 200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다른 지역을 합치면 더 많다. 그건 아니죠. 북한은 오로지 평양 그렇겠죠. 중심의 세계와 예. 또는 개성, 함흥 정도 이외 나머지는 예. 거의 양극화 정도가 아니라 뭐 극심한 격차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평양의 수뇌부 주변에서는 저런 휴대폰 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냥 일상 중에 하나 아닌가. 그러니까 자, 지금 북한 얘기하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에 도착을 해서 영상이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속보 영상이 지금 바로 두고 있는데 영상 내용 잠시 보겠습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환영 행사가 진행 중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방문 공식 환영식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저기는요, 폴란드 대통령궁 앞마당입니다.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끝내고요. 뭐 리투아니아에서 폴란드가 가깝죠. 그래서 바로 지금 도착을 해서 지금 환영식이 대통령궁 앞마당에서 진행 중인데요. 지금 속보 영상으로 바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폴란드 대통령 내외와 악수하는 모습. 공식 방문이 이제 이로써 시작이 좀 된 겁니다. 영상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 폴란드 국빈급 방문이죠. 그래서 공식 방문이 시작이 됐고요. 지금 대통령궁 앞에 모습이에요. 그리고 저 장소는 폴란드 대통령궁 앞마당입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14년 만입니다. 그리고 곧 정상회담 개최가 예정돼 있죠. 사실 최근에 폴란드가 우리나라에서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요, 우리나라 국산 무기를 굉장히 많이 구매를 했거든요. 방산과 아주 밀접하게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사실 우크라이나 이쪽하고 좀 갈렸기 때문에 무기 공급 뭐 이런 루트가 됐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방산 그리고 원전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이런 게 지금 이슈가 돼서 논의 대상에 올랐다. 특히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중에 폴란드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자주포도 있고요, 전차도 있고요, 많이 구매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공식 이제 환영식이 돼서 그쪽 폴란드 쪽 내각 일원들과 악수하는 모습도 계속 영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환영식 순서가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도착을 했고요. 뭐 대통령 내외 인사 그리고 곧 이어서 이제 의장대 사열 이게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 뒤에는요, 뭐 대사관 직원 소개 각각 그리고 또 맨 끝에서는 모든 행사 끝나면 대통령궁에 입장을 해서 공식적인 어떤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윤 대통령 폴란드 방문 공식 환영식이 있고요. 지금 대통령 내외와 기념 촬영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장에 지금 소리가 들어오고 있죠.
자, 지금 폴란드 대통령궁 앞마당에 서 있는 공식 환영 행사 모습. 지금 뭐 환영 행사 이 전체적으로 뭐 한 20분 가까이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앞부분 진행되는 부분 앞부분을 속보 영상으로 봤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영상이 말씀 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라이브로 생방송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북한 그중에서도 북한의 핸드폰 얘기 좀 잠시 해봤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ICBM 발사 그 참관하는 현장에 갖고 나왔던 이른바 우리로 치면 이게 폴더블 폰이라고 부르는 이 접히는 전화기를 갖고 와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 그리고 저건 어디서 났을까, 혹시 대북 제재 이거와 관련은 없는 건가,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영상을 좀 하나 준비해 한 게 있는데요. 북한 핸드폰과 좀 관련된 영상이 있습니다. 내용 좀 보겠습니다. 오늘날 이동통신수단이 하나인 손전화기는 우리의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기업품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방금 영상에서 북한 핸드폰에 대해서 알리고 뭐 사용 방법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예요. 핸드폰 이름이 삼태성 8입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삼성, 이른바 삼성 뭐 짝퉁입니까? 이름이. 그런데 앞에 태자가 들어갔잖아요. 일단 여기 보시면 핸드폰 뒷면에 삼태성 8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모습도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 8이니까 삼태성 1부터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8번째 핸드폰 이런 뜻이 되는데 스마트폰으로 보여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카메라가 2개 달려 있잖아요. 이거 국내나 중국에서 나왔던 그 핸드폰 디자인 거의 흡사합니다. 이건 또 어디서 났는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 부품을 사다 조립을 한 건가? 아니면 이거 들어와서 그냥 이름만 바꿔놓은 건가? 여러 가지 궁금증을 좀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요. 이와 관련해서요. 북한 외교가 출신 고용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 여기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그동안 많이 했는데 목소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북한에서 삼태성이라고 그러는 거는 일단은 별하고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김씨 일가하고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삼태성이라고 불렀을 가능성이 있고요. 삼태성이라는 말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나온 말이 돼서 저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고요. 아직은 북한에서 삼태성이라는 것을 쓴다는 것을 한국에 온 탈북민들이 말하는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중국산 부품들을 갖다 조립하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산 폴더블 편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태성이란 표현을 본인은 잘 모르겠다. 최근에 등장한 것 같다. 이런 설명이 있었죠. 근데 이 삼태성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정치와이드 제작진이. 북한 조선말 대사전에 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그게 뭐냐면요. 이게 항일 무장 투쟁 시기에 세계의 밝은 별이란 뜻인데 세계예요. 그럼 누구냐? 인물을 가리킨답니다.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의 부인인 김정숙. 이 3명을 삼태성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또 갑자기 궁금증이 생기네요. 소정욱 변호사. 예. 이전에 북한이 핸드폰을 만들었다 그리고 공개하고 쓴다라고 했을 때 그 핸드폰의 이름이 이랬어요. 아리랑, 진달래, 아니면 뭐 푸른 하늘, 뭐 약간 자연현상을 이름으로 많이 썼는데 이번에는 삼태성입니다. 왜 굳이 이런 이름을 썼을까? 이거 우상하고 관련돼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저는 이제 고영한 박사님은 저 김정숙 빼고요. 예. 아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내놨던데 아마 살아있는 사람 이름 아닌 것 같고요. 예. 저는 조선말 대사전처럼 예. 결국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 예. 그다음에 김일성의 부인 김정숙 있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삼태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게 옛날에는요. 2018년도에 제가 북한 핸드폰 역사를 쭉 찾아보니 예. 옛날에는 이제 가장 오히려 이제 고급형이요. 예. 그 대표적인 게 아리랑이 좀 고급형이에요. 오. 아리랑이. 그리고 이제 그 평양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싼 거, 저가폰 예. 이렇게 돼 있고 2018년도는 이게 북한 전체 주민의 15% 정도가 들고 있는데,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19%한 490만 명. 아까 이제 우리 윤경호 선생님이 평양에 200만이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전국 19% 정도 490만 정도가 있다. 오. 이 정도면 이게 북한에도 상당히 그 보편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요. 예. 근데 가격은 2018년도도 보면 우리나라로 이렇게 30만 원부터 150만 원대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요? 예, 이렇게 비싼 걸 어떻게 살 수 있을지. 그게 좀 이게 북한에서 보편화가 가능한 가격입니까? 물론 이게 그때 15% 정도 들고 있으니까 간부들이나 이런 이제 뭐 아주 비싸도 또 꼭 필요하면 또 모아서 사는 분도 있으니 예.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아마 이제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있잖아요. 예. 우리처럼.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직접적으로 다 만들긴 어렵고 예. 상당 부분 이게 중국에서 대부분 가져와서 뭐 조립하는 이런 수준이 아닌가. 부품을 들여다가 조립을 예. 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 과거 이 신경민 전 의원님이 현역 의원 시절에 이제 정보위 맡으시고 그래서 북한 관련 소식을 좀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핸드폰이요. 사실 핸드폰이라는 게 통제가 그렇게 가능한 물건입니까? 북한에서도 지금 사실 보면은 북한에서 나온 영상의 소개가 북한의 아이들이 핸드폰에 중독되는 게 이게 심각할 수도 있다. 막 이런 경고까지 방송 나오거든요. 이게 북한에서 아무리 인터넷을 통제하고 되면 이게 핸드폰 사용하면서 뭔가 외부와 연결되는 걸 통제가 가능합니까 이게? 이게 이제 항상 드는 의문이죠. 예. 질문이고 그런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가능하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하여튼 그 대북 제재를 피해갈 수 있는 나라의 회사하고 텔레콤 회사하고 예. 맺을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내부의 그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지만 통제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주문사항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거고요. 중국 경우를 보면은 중국이 굉장히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들이 많이 봤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중국의 그 선례나 그 모범을 따라가면서 예. 통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자들이 북한에 있는 친척들하고 통화를 한다는 것도 예. 국경 지방으로 와서 그러니까 북한의 그 압록강 도만강 지역으로 와서 통화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것이지 북한의 어느 지역에서나 다 통화가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통제를 물론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그래도 굉장히 통제는 원활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윤경호 선생님, 그럼 결론적으로 무늬만 스마트폰입니까? 아니 그럴 거를 왜 스마트폰을 보급합니까? 그냥 투지폰이나 그냥 전화만 되는 것만 음성 통화만 되는 것만 쓰게 하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도대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단계별로 우리는 이미 스마트폰 이제 예. 보급에 익숙해져 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소비자들의 선택에 맡겨놨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북한은 아직도 아마 투지폰부터 최신까지 공존이 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휴대폰의 종류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아까 예. 서정욱 변호사님이 뭐 490만 대라는 숫자가 예. 공식적인지 비공식적인지 모르지만 그런 류의 통계들이 예. 탈북민들에게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끊어져 버렸지만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우리가 북한을 보는 데서는 북한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후진적이고 조금만 뭐 일이 있으면 그냥 무너져 버릴지도 모르는 경제라는 구조가 아주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엉망인 걸로 그렇게만 인식을 하고 있다면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 집단에서는 예. 어떻게 보면 딴 나라의 세상도 공존을 하고 있다. 예.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김정은의 책 테이블 위에 아주 첨단으로 보이는 이 접이식 폴더블 폰 하나가 있다고 해서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북한 사회가 저렇게 뭔가 좀 달라졌어?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나 국정원이 예. 시시각각 때때로 공식, 비공식 또는 백브리핑 뭐 이런 걸 활용해서 예. 북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알고 있도록 해주는 게 왜 궁극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치러야 될 비용을 줄이는
저는 그게 방법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 차례 그런 얘기를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북한의 핸드폰 얘기 좀 뭐 길게 여러 각도에서 좀 다뤄봤고요. 다음은요. 궁금한 점이 생기는 지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선요. 조선중앙 TV에서 뭔가를 소개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 영상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현실이 보여주듯이 적대 세력들의 군사적 위협과 도전들이 가중될수록 국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우리의 전진 행로에는 보다 놀라운 사변들만이 끊임없이 새겨지게 된다는 것이 공인된 법칙이라고.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부질없는 반공화국 적대시 정책에 수치스러운 패배를 절망 속에 자인하고 단념할 때까지 보다 강력한 군사적 공세를 연속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재삼 확언하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서 눈여겨보셨을 수도 있고 눈여겨보셔야 되는 점은요.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확언을 했다, 확인했다 이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남조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남조선. 원래 통상 북한이 우리를 지칭할 때 남조선이라고 썼어요. 자, 그런데요. 화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대한민국이라고 썼습니다. 갑자기 돌연 처음 쓰는 표현이었어요. 우리의 정식 국호잖아요.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대한민국 족속. 이 두 단어가 같이 갈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대한민국이라고 썼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군부 깡패. 과거 같았으면 남조선 족석, 남조선 군국 깡패 이렇게 썼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이라고 씁니다. 이 얘기를. 근데 며칠 지나서 김정은 위원장은 다시 또 남조선이에요. 그럼 남매가 표현이 틀려요. 뭔가 통일이 안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우연인지 뭐가 의도한 건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건지 이게 모르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처음에 김여정 부부장이 썼을 때 이걸 가지고 북한이 드디어 이제 우리하고는 완전히 끝나고 이제 뭐 남처럼 살고 서로 국가 대 국가로 한번 보자 뭐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근데 다시 남조선 등장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저는 글쎄 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요. 원래는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시 김정은 위원장이 저런 말을 함으로써 확인된 건가요 다시? 그러니까 어떤 의미, 그러니까 해석을 해석해 주기를 원하는 그 단어 사용은 아니다라는 것이 김여정 씨 같은 경우 이전에 평창올림픽에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때. 제 본인이 기억에. 그렇게 써서 그런다? 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썼나 하여튼 제 기억엔 그런데 어쨌든 대한민국이라고 쓸 때는 뭔가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그러니까 이 체제나 두 개의 국가를 앞으로 그런 체제로 진행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존중하는 의미로 쓸 때는 대한민국을 썼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대한민국 족속 이게 존중하는 의미는 아무리 봐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저 공식 기구니까 저 밑에 다른 것들 보면은 그냥 섞어 쓰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여정 씨는 이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단어 써봐서 아마 그 대한민국이 입에 붙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저게 의미를 부여한다면 오히려 그 의미 부여하는 우리 해석을 저들이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아직까지 큰 의미를 둔 단어 사용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 김여정이 대한민국 쓸 때 여기에요. 북한에 이거 우리로 쓰면 쌍따옴표 있잖아요. 그 강조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이건 일부러 썼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여정이 썼을 때는 의미를 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존중의 뜻,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존중의 뜻을 할 때도 썼겠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경원을 하거나 거리를 두거나 좀 나쁜 의미를 담는 얘기로 대한민국을 쓴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식으로 해서 대한민국에 말하자면 어떤 거리를 두는 거리감을 두는 걸 강조했다. 네, 그런 그것이 분명해 보이고 이 경우에는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을 부를 때 호칭의 뜻은 담지 않은 걸로 보이고요. 자 이제 너희들하고는 이제 뭐 좀 거리를 두겠다라는 약간의 경원시하는. 그러니까 욕설의 뜻도 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약간 뭔가 비난, 비판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굳이 갖다 쓴 거다. 네, 그래 굳이 갖다 쓴 거고 김정은 국무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입에 붙은 얘기일 거예요. 남조선이라는 표현이. 항상 쓰던 말이기 때문에. 근데 저걸 김정은 위원장이 입에서 튀어나오면은 북한의 언론기관들, 방송이건 통신이건 간에 저 얘기를 함부로 바꾸지 못합니다. 저걸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분위기로 봐서는 남조선이라고 최근에 썼으니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은 이제 들어갈 수도 있었다.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거네요. 지금. 뭐 아직은 모릅니다. 그냥 분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정확한 이유와 의도는 아직은 뭐 안개 속입니다. 자, 북한 관련 주제 정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키워드 보시죠. 한동훈 장관이 자주 나오는데 닮은 꼴이라고 키워드가 돼 있어요. 물음표도 찍혀 있는데 화면 좀 보시죠. 최근에 한동훈 장관의 어떤 일정인데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한번 일정을 보세요. 6.25 전쟁 기념행사 뭐 이거는 저 장관 자격으로 뭐 내각에 있는 구성원들이 가는 자리니까 뭐 그렇다 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전남의 조선업 현장을 찾았죠. 이유는 명분은 외국인 근로자들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건데 그리고 나서 1박 2일 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뭔가 귀를 잡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요. 내일부터는 제주도를 가요. 근데 여기에 4.3 관련된 어떤 정부 기관이죠. 집권재심 합동수행당 정책현장. 그러니까 여기 만나는 거예요. 이게 검찰 내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4.3 사태 때 사실은 약간 불명예나 억울하신 분들에서 재심을 통해서 명예회복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는 정부 기구인데 여길 가서 만나고 대한상의에 가서 강연합니다. 대한상의는 경제단체잖아요. 법무장관이 갑니다. 이런 일정들이 있어요. 내일부터.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일정하고 또 겹쳐서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된 게 과거 윤석열 대통령 2021년. 그러니까 대선 출마 선언 뭐 고쯤이잖아요. 그때 지역을 많이 다는데 특히 호남 지역, 제주 지역 많이 신경을 썼다. 근데 지금 호남 지역과 제주 지역을 가잖아요. 뭔가 겹쳤다. 그 다음은 기다려봐야 되죠. 자, 그래서요. 이 내용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이른바 이제 정치권에서 흔히 쓰는 표현이 이걸 광폭 행보다 그래요. 많이 넓게 다닌다. 이게 그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행보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다른 정치적 의미를 충분히 부여할 만한 행보입니까? 그래서 저는 뭐 본인 머릿속은 모르겠고요. 예. 장관으로서 시사성 있는 예. 그런 것들과 관련된 행보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 시각에서 보는 것은 좀 맞지 않아 보여요. 예컨대 지금 그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는 이민청이 지금 들어섰잖아요. 예. 동포청이. 곧 이민청 관련된 여러 가지 법무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도 이민자와 어떻게 보면 등식이 성립할 정도로 중요한 예. 사회 이슈 문제예요. 그리고 제주 4.3 관련돼서는 지금 한참 제주지방법원에 4.3 전담 재판부가 생길 정도로 엄청 바쁩니다, 거기가. 지금 재심. 그렇죠. 그러니까 직권재심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그걸 청구하기 때문에 예. 주단 검사 내지 법무부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제주도 가는 거고요. 다른 데는 없어요. 제주 4.3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4.3과 관련된 네. 분들에 대해서 하는 그러니까 산업 현장이 또 그 뭐 저 호남이나 아니면 경상도 쪽에 많기 때문에 예. 이주 노동자 관련돼서 또 거기 가야 되는 거죠. 이전에 박범계 장관 행보 때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박 장관의 경우에도 그때 무슨 어디 사업장 방문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예. 간담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충청도 방문해서는 기자분들하고 간담회도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춰보면 이분은 오히려 법무행정의 틀에 갇힌 그런 행보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어딜 다닌다고 그래서 예. 그 지역으로 볼 때 보수 진영에서 볼 때 중요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정치적 행보나 이런 등식은 저는 조금 아직까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 교수님, 그런데요. 전남에 갔을 때 이게 조선업 현장을 갔을 때 그 안전모를 쓴 모습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상적으로 보셨다 그러고요. 특히 제주도 일정이 물론 법무부와 검찰 쪽과 관련이 있다지만 4.3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주제였잖아요. 그리고 이 주제는 사실 민주당의 이슈라고 꼽히는 곳이고 지역 역시 지금 보면 전남과 제주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우연한 거다. 그리고 이건 냉정하게 따져보면요. 예. 대한상의에서 초청을 해서 가서 강연하는 거 이거 외에는 예. 법무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할 일을 그냥 한 것뿐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이를테면 6.25 행사 참석은 국무위원들 당연히 그렇죠. 가야 되는 가는 거고 이민 정책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민청이 세워졌지만 그건 실무일 뿐이고 우리 법무부의 중요한 업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와 연결된 거고 4.3이라고 돼 있지만 지금 윤 변호사님이 잘 설명했듯이 직권재심
합동 수행단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물어본 바로는 대한상의 강연을 하면서 저 행사를 만든 잡은 걸로, 겁니까? 그냥 잡은 잡은 거다? 걸로, 예, 일정을 그렇게 그냥? 들었습니다. 대한상의 강연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대한상의나 전경련이 하계 포럼에 제주 같은 데나 또는 뭐 용평 같은 휴가 비슷하게 뭐 오피니언 리더들을 불러 모으면서 흔히 말하는 좀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스피커를 섭외를 하잖아요.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 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뭐 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됐든 관심을 끌지 않습니까? 재계나 아니면 그와 유사한 쪽에 있는 분들도 대한상의의 포럼을 여는 곳에 참석을 하는, 자발적이든 뭐 아니면 다른 이유로든 참석을 하는 분들이 한동훈이라는 스피커가 있다면 한번 가볼 만하다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만 한동훈 법무장관이 스피커로서 와줄 의향이 있느냐라고 할 때 예. 그걸 수락한 것, 그건 본인의 정치적인 여러 예. 행보라고 비춰질 걸 감수하고도 예. 저는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잘 나오네요. 대한상의 포럼에 추경호 부총리, 그다음에 이창용 하는 총재 등등 너무나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을 예, 이건 부르잖아요. 경제와 관련해서는 이런 분들이야 뭐 가겠지. 얼마든지 그런 분들 하는 부를 수 분들이에요. 있잖아요. 그런데 법무장관이 과연 갈 자리냐? 그런 점에서 그러면 그게 왔을 때 거절을 했어야 옳다. 예. 근데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의 국회에서의 야당을 대하는 예. 태도나 또는 언론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치적인 행보라고 해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예. 꺼리지 않잖아요. 그런 건 양수겸장이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대한상이 간 거 이게 굉장히 한동훈 법무장관이 정치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다. 정치적 판단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법무장관으로서 그냥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럼 손정욱 변호사, 요거 15 일정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하는 총재, 환경부 장관도 사실 경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환경이라는 문제가 요즘에 경제와 같이 가니까. 근데 여기 보면 한동훈 장관 정책 강의 15일 마지막 잡혔는데 이 강연 주제가 보세요. 경제 성장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 이거 강연 주제가 손정욱 변호사 좀 자연스럽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정치인이 어떤 행보를 할 때요, 예. 이게 어떤 의도인지를 알려면요, 예.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메시지를 내는가, 예. 이 네 가지를 이렇게 따져봐야 돼요. 여기 네 가지를 따지면 예.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 무슨 메시지를 내는가, 예. 이걸 종합해 볼 때는요, 저는 이게 거의 대권까지 염두에 둔 정치 행보다. 지금 이게 우연이 아니다. 자, 제가 이게 근거를 들어보면 예. 물론 이게 법무부 업무 중에 이민 업무가 있죠. 있습니다. 근데 굳이 호남의 현대사무중공으로 가야 될까요? 굳이 호남의 1박 2일로 가야 될까요? 이민 업무라는 게 인천에 갈 수도 있고 강원도 갈 수도 부산 갈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호남의 1박 2일을 갔을까요? 그리고 조선소가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이게 또 이게 여러 사건들이 많은데 예. 재심 사건이 많은데 예. 그럼 이게 4.3은 진보 측의 이슈였습니다. 그렇죠. 호남도 이게 진보 측이 강하고 예. 굳이 저는 제주까지 가서 4.3 격려한다? 결국 이게 호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이게 보수가 취약지 또는 이게 취약한 이슈를 한동훈 장관이 선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저는 상당히 그 미래까지 염두에 둔 포석이고 예. 특히 제가 메시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거의 뭐 이승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기구구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게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여야가 함께 가야 된다 그 얘기 말씀하시는 한동훈 장관이 뭐라 했냐면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려는데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여당과 야당의 마음은 같아야 합니다. 야, 이거는 이게 그냥 제가 보기 거의 대선 후보 아니면 하기 힘든 이런 게 통합적인 이런 메시지입니다. 예. 따라서 저는 여러 가지의 장소, 시기, 메시지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정치인 한동훈이 어떤 미래 큰 꿈을 꾸고 저는 이게 아주 실무 원리에서 행보를 하고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그제 한 말 중에 이것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군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하는데 노절 사람이 없는 게 현실이다. 조선업계 인력난 얘기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고. 그래서 심상치 않아 보이기도 한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요. 오늘 한동훈 장관이 총선 출마의 뜻을 접었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본인은 그렇게 들었다고.
그 목소리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당히 그 신빙성 있는 말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그 한 장관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양해를 했다는 뭐 그런 말이죠. 한 장관이 총선에 뭐 나가서는 안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뜻을 전하니까 그 대통령께서 뭐 양해를 했다는 뭐 그런 식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이 선거가 올수록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 국힘당 측에서 한 장관의 그 출마 요청을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한 장관은 또 다시 그 재고를 할 수 있는 거고. 뭐 완전히 확정은 아니지만 본인은 들었다. 한 장관이 출마의 뜻을 접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알고 있다. 한마디로 말씀은 오케이 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나 나중에 뭐 여당에서 설득을 많이 하면 바뀔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다. 이런 얘기 들었다. 신경민 전 의원님, 정말 총선 출마 안 하리라고 보십니까? 그건 모르죠. 그런데 심평 변호사 저에게는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전에도 저런 비슷하게 얘기를 했고요. 예. 한 장관 얘기가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의 반응은 항상 비슷했습니다. 우리 동훈이는 정부에 있어야 돼. 정치할 사람이 못 돼. 예. 이게 윤 대통령의 처음부터 최근까지의 평가입니다. 아마 그 얘기를 지금 심평 변호사가 계속해서 하는 건데요. 예. 그 일정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예. 매우 정교하고 영리하게 짜여진 일정이고 한 장관의 멘트도 정교해요. 나 법무장관 범위 안에서 일을 하고 일정을 짠 거고 와달라고 그래서 가는 거야 라고 하지만 그렇게만 해석하기에는 또 금방 이 패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고 그 행간에 뭐가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요.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대한상이 강연 주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끄는 법무행정과 기업의 역할. 이거 자연스럽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 주제가요? 뭐 말은 되는데요. 예. 저렇게 법무장관이 얘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과 법무행정. 아니 이제 검사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 성장이 잘 되려면은 검사들이 수사를 특히 경제 수사를 잘해야 된다. 경제 수사를 너무 과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된다 이 뜻입니까? 과하게 해도 안 되고 너무 안 해서 부정부패가 만연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경제 성장의 핵심은 검찰 수사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를 검사들이 흔히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런 제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면은 물론 얘기를 할 건 있겠지만 그러나 법무장관이 저 얘기를 하려고 그럴 때는 상당한 결심이 필요할 겁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이 지금 발언기를 갑자기 하셨어요. 말씀하시죠. 저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이. 안 이상합니까? 예, 지난 국정농단 관련돼서 대기업 수사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삼성 같은 경우는 준법 감시 그 제도를 대폭 확대했고 해서 ESG 관련돼서는 저런 건 당연한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심평 변호사의 말 중에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것은 뜻을 접었다는 거죠. 뜻이 있었다는 건데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문재인 그 당시 수석에게 출마하지 말라 그랬었잖아요. 어쨌든 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아무튼 가는 곳마다 화제를 낳고요.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준 씨, 미국 이름으로 스티브 유. 21년 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무슨 항소심, 그러니까 2심에서 승소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요 내용이 있어요. 2심에서 뭔가 이겼어요. 무슨 비자 발급 관련해서.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유승준 씨 측 변호인의 설명이 오늘 있었거든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 사건은 사실 1차 소송 파기환송 판결에서 이미 어느 정도 쟁점이 정리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여론이 안 좋고 이런 사정들은 있지만 법률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이제 재외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된다. 부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없었다라는 것이 이제 쟁점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명확하게 판단해 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사실 유승준 씨, 스티브 유 관련해서 그 비자 발급 문제로 한참 전에 대법원까지 가서 뭔가 패소가 됐는데 다시 또 재판이 일어서 이번에 이긴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저희 그 2019년도에도 저희 여기서 다뤘던 것 같은데. 예. 그렇죠. 근데
하여튼 끈질기게 계속 소송하셨네요. 저도 몰랐는데. 이분이 어쨌든 2000년도 초반에 그 소집 통지서까지 받았잖아요. 예. 사회복무요원. 병역 문제가 아주 커졌죠 그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잠깐 갔다 오겠다고 나갔다가 결국은 국적 이탈을 했어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이탈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병역 의무가 없어진 거예요. 그때 사실은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실망 이런 게 컸죠. 그러다가 쭉 뭐 중국에서 활동하시다가 2015년도에 이제 한국 들어오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 나이가 이분이 39살이었거든요. 2015년도에. 근데 법에 보면 38세 이상이 되면 체류 자격이 주어져요. 그 당시에. 뭐 제한 조건 몇 가지 있지만. 그러니까 38살을 넘겨서 39살에 비자 신청을 한 거예요. 그때는 이제 로스앤젤레스의 영사관에서 이거 안 되겠다고 거부처분을 했는데 비자를 안 준 거군요. 안 줬는데 그때 종이로 그러니까 거부처분 통지서를 준 게 아니고 전화로 안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결국 소송을 했고 이게 대법원에서 이거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파기환송을 해서 전 그렇게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2020년대 다시 신청을 한 거예요. 비자 발급해달라. 근데 그때도 안 해준 겁니다. 네, 이 비자 발급 F4라 해서 재외동포 자격을 인정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재외동포 자격이 인정되면 5년간 일을 할 수가 있고요. 건강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론에 불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이제 1심에서 졌지만 2심에서 그거 이 사람 말이 맞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39살 때 신청을 했는데 38살 되면은 체류 자격이 주어지는데 비자 심사라는 것은 체류 자격을 증명하는 게 비자 심사인데 체류 자격이 법률에 의해서 재외동포법에서 주어지는 사람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이 지금 이 해당 대상 판결의 심사 사실관계는 2020년도에 신청 사건이거든요. 근데 2015년도 걸 갖고 온 걸로 볼 때는 아마 항소심에서 변호인이 재심이라는 것까지 밟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 것까지 갖고 와서 같이 신청했던 것 같은데 어려운 말이고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재외동포로서 체류 자격이 인정이 된다라고 법원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이면 이분이 이제 비자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법무장관이 이분이 들어왔을 때 입국 거절할 수는 있어요. 비자를 받고 왔는데도. 이제 그 요건이 따로 있어요. 이건 출입국관리법에서 있는 건데 입국 거부를 하게 되면 입국 거부에 대해서는 소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할 수가 없고 단 헌법재판소에 이거 헌법소원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몇 년 또 갈 수는 있죠. 거부된 상태에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부가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몇 년 더 법률 소송을 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요. 과거 유승준 씨가 한 말도 있고요. 뭐 관련 우리 당국에서 내놓은 말도 있습니다. 한참 전 얘기인데 다시 한번 불러와서 들어보겠습니다. 입국이 허가만 되고 제가 그 땅을 밟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만족하고요. 그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가실 생각이 있나요?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내일이라도 가겠습니다. 됐어? 방송 끝나서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주 국회의원이 지난 17일에 유승준 방지병역법 국회에 발의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그렇게 할 일이 없으세요? 솔직히 바른 말로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 휴가나 조국 전 장관의 말도 안 되는 사태들 때문에 나라 일 하시는 정치인들의 비리들과 두 얼굴들을 보면서 더욱 분노하고 허탈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현 대통령 뭐 합니까? 과거에 저런 모습이 있었군요. 아무튼 손옥 변호사. 그럼 지금 2심에서 승소한 거잖아요. 그럼 대법원에 가는 거죠. 가야 되는 거죠. 또 상황을 보니까. 그럼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은? 뭐 저는 이제 그 1심하고 항소심이 틀리잖아요. 저는 항소심 판결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게 38세가 돼서 다 해주는 게 아니고요. 국익을 이게 그 고려해서 재량적으로 이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옛날 판결이나 1심에도 나오지만 저 유승준 씨 저 모습 때문에 우리 그 정말 이게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이게 지키는 군인들, 장병들, 가족들 얼마나 이게 그 허탈감이나 박탈감을 심어준 겁니까? 엄청나게 우리 국가에 해악을 끼친 거예요. 저런 걸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이랍니다. 반국가 세력. 지금 이게 너무 심하잖아요. 어떻게 갑자기 반국가 세력까지 나왔어 지금. 아니 갑자기. 우리 대한민국에 보면 병력
의무가 있는데 소집 통지 받고 예. 자기가 나가버려가지고 이게 기피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무슨 반성을 하고 있습니까? 예. 카메라 끄지마 이러고 좀 모습 봤잖아요. 이런 분을 이게 나이가 38세가 아니라 98세라도 저는 이게 영구 처방해야 된다. 제가 주장하는 거는 예.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예. 권리를 주장하지 마라. 예. 병력 의무, 납치 의무, 우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왜 주장합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대법원에서 반드시 이게 다시 항소심을 파기해야 된다 봅니다. 갑자기 그냥 소정욱 변호사가 그냥 분노의 논평을 그냥 쏟아내셨어요. 갑자기요. 일단 2심 결과는 이렇고요. 아마 대법원까지 가서 또 어떤 모습이 최종적으로 뭐가 판단이 되겠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앞뒤가 다른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표현이 어제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설명 중에 나왔거든요. 자, 그럼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당 고문님들, 오늘은 시민사회 원로분들을 차례로 뵙고 더불어민주당이 나가야 할 바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세 가지 큰 틀이 있지만 조직과 관련해서 결국은 조직을 바꾸는 측면에서 원로분들이, 시민 원로분들이 저희에게 주신 이 외부 공개는 하지 말아라, 큰 틀에서 금지하라고 했지만 그 총선을 이기는 민주당으로서 이기는 후보를 공천하는 기준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 앞뒤가 다른 사람은 절대 공천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고인물을 걷어내라. 그리고 기득권을 없애라. 신경민 주로님, 그러니까 당의 원로들이 김문경 혁신위원장의 공천 기준을 참고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만나서 직전에. 근데 그 첫 번째가 앞뒤가 다른 사람을 절대 공천하지 마라.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김 위원장이 설명하는 거 보면 월요일에 상임 고문을 만나고 예. 어제죠. 수요일에는 시민 원로들. 시민원로가 시민원로입니다. 그러니까 당 외부의 시민들 사회, 시민사회 원로들. 누군지는 저희가 압니다. 예. 어떤 분들이 예. 그 자리에 왔다는 거 아는데요. 시민 원로분들이 지금 저런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사람. 이게요. 공천하면서 다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앞뒤가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한테 면접을 해서 알겠습니까? 그 사람이 쓴 글이나 말을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를 보거든요. 근데 과거를 봐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한참 국회의원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아닌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앞뒤가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또 기득권 없애라. 이건요. 아무리 봐도 지금 이제 앞으로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은 예. 공천 기준에서 용퇴론을 굉장히 세게 얘기하기 위한 어떤 밑자락을 까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결국 이 혁신위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당내에서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공천에 관해서 무슨 입장을 또 무슨 가이드라인을 예. 당 지도부에다가 제시를 할 것인가를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최초로 나온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이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애매모호해서 결국은 용퇴론을 깔기 위한 근거 조항으로 변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오늘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요, 이른바 혁신안 1호로 보이죠? 1호로 불렸는 불체포 특권 포기 관련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한 과제가 있습니다.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합니다. 우리 당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 특권 포기 1호 안건에 대한 여러 제안과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의 윤리성을 회복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교환이 오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 나가면서 충실한 결론을 내기로 했습니다. 박홍 원내대표가 이거 결의해달라고 빨리 이거 오늘 결정 냅시다라고 당부를 했는데 지금 유소영 원내대변인은 길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뭐 좋게 얘기가 왔는데 근데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안 된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 위기의식이 높지 않구나. 그러니까 국민이 보기에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이래가지고 다수당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갸웃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혁신위 건을 보면서도 민주당 혁신위가 도대체 무슨 권한을 가졌지라고 저 같은 제3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공천 기준을 얘기하는 저 순간 혁신이라는 게 앞으로 대단히 주목을 받겠구나. 공천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저 혁신위에게 정말 과거에 문재인 대표가 김종인이라는 그때는 뭐 비대위원장이었나요? 혁신위원장이었나요? 거기에 전권을 주고 완장을 채워주면서 총선을 이겨내도록 이끌어냈던 그런 정도의 권한을 저 혁신위에게 주는 건가? 만약에 그렇다면 이 지금의 민주당 현역들 그다음에 이번 총선에 뜻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긴장을 하겠다. 다만 지금 현 상황에서 아쉬운 거 하나는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비판, 뭐 양평 고속도로 뭐 이런 얘기들 나올 때마다 결국은 거대 양당 두 집단의 싸움으로 정치판이 가고 있고 내년 총선도 그 대결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의 뒷면에는 국민 다수가 그래도 관심을 가졌던 선거제도 개편은 이미 물 건너 가버린 거 아닌가. 선거제도 개편이 물리적으로 시간도 안 되고 힘도 못 받고 여론도 그쪽으로 힘을 실어주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남아있는 유일한 살 길은 정말 아까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공천밖에 없는데 그 공천 아까 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기득권 내려놔야 된다. 뭐 여러 가지 항상 나왔던 얘기예요. 되풀이 추상적인 얘기 그렇게만 끝난다면 그것도 역시 또 도라미타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당 혁신위에 다시 한번 주목을 하는데 근데 이게 엇갈리는 얘기지만 1호 제안인 불체포 특권 그거 선언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아직도 역시 위기의식이 좀 부족하다. 촉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혁신위의 1호 안건이 오늘 채택이 안 된 거잖아요. 불발됐는데 어제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당이 안 받으면 민주당은 망한다까지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됩니다.